이제 독일 통일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예비고사를 치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두 형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도 이걸 어떻게 나눠 먹을까? 먼저 욕심을 발휘한 게 형님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먼저. 네, 슐레스비 공국한테 제안을 해요. 야, 우리 독일 연방구 의회가 있어. 이 수많은 형님 밑에 아우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의회를 구성했는데 제국의 일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다시는 너희 못 쳐들어온다. 자치 유지시켜줄게. 근데 하여튼 형님 밑에 있다는 걸 공식화하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비스마르크가 또 여기서 기회를 보는 겁니다. 야, 형님이 선 넘네. 그러니까 노리던 기회가 온 거죠. 형님, 우리 이러기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손 치우세요. 아니, 이놈이 전쟁 한 번 이겼다고 기어오르네?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판으로 점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전쟁, 보호전쟁의 막이 오르게 된 겁니다. 브루더 크리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오스트리아하고 만약에 프로이센이 싸워서 프로이센이 이겨버리면 나머지 독일 내 연방 국가들은 그 왕들은 이제 먹히겠다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프로이센 편으로 붙어야 되나 이런 선택을 눈치 하든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딱 당장 전쟁을 하면은 실제로 많은 연방 국가들이 오스트리아 편에 설 확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가 그 계속 당시에 더 강하다고 강하고 리드를 해왔잖아요. 이거 실제로 오스트리아 편에 많이 붙죠. 남부 이때는. 독일 쪽의 국가들이 많이 네. 오스트리아 편에 섭니다. 프로이센은 이미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행동에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다른 상대 연방 국가들이 오스트리아 편으로 갈 것이고 그럼 처음부터 판세 자체가 프로이센한테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행동을 옮겼던 게 뭐냐면 6월 7일 날 홀슈타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내버리죠. 근데 오스트리아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본토 영토랑 너무나 너무 멀죠. 네, 떨어진 상황이고 붕 떠 있잖아요. 보급도 여의치 않고. 먼저 행동한 거예요. 프로이센이. 그리고 6월 10일 날은 비스마르크가 독일 연방 정부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오스트리아 저 자격 안 되는 것 같은데 축출하자. 근데 당연히 연방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건 좀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곧바로 뭘 하냐면 다음 날에 연방에게 야 너희가 군대를 좀 동원해야겠다. 요청 결의안을 냅니다. 그리고 연방에서는 이제 다수결로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 편에 서버렸네. 네, 물론 프로세스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연방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 너희는 독일 아니야 이제. 네, 퇴장을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스트리아 편에 붙었던 나라들부터 먼저 쳐버리는 거죠. 하노버, 헤센, 짝센. 잭센 어떻게 해? 그러게요. 그래서 바바리아는 이제 봉쇄해버리고 그리고 곧바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감히 이 작은 연방 국가들이 프로이센의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는 거는 못할 테니까. 먼저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놓고 이제 오스트리아와 본격적으로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하고 군사 대결을 통해서 누가 우인가 정도인 거지 서로를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전쟁은 아닌 거죠? 이 당시 도이치 민족들의 생각 속에는 역시 신성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거는 오스트리아잖아요. 네. 그래서 딱 합스부르크 왕가가 당연히 우리 도이치 민족의 종가로서 큰형님으로 계신데 아니 어찌 이런 이 법통을 뒤흔드는 이런 반란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상당수가 오스트리아 편에 붙는 거였거든요. 프로이센 입장에선 프로이센 주도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 법통은 이미 옛날 것이고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법통을 잇는다라는 이 이미지를 딱 받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으로 우리가 제압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렇죠. 결론에 도달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목표 역시도 사실 뭐 오스트리아 정부를 다 완전 가서 뒤엎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빠르게 끝내야 돼요 일단.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프로이센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독일 연방 국가들도 있고 또 외교적으로 뭐 장치를 해놨다고 하지만 이게 또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 그럼 결국 빨리 끝내려면 주력 대 주력이 붙어서 그거죠. 포위 선멸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력에 대한 포위 선멸. 상대방의 주력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거를 선멸해 놓으면 오스트리아가 와서 협상을 하자고 할 하겠죠. 것이다. 그러면 협상 조건에서 이제 우리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스트리아는 사실 민족주의적 통일은 할 수 없으니까 이 연방 체제가 유지되면서 자기가 맏형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게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목표입니다. 현상 유지입니다. 그렇죠. 독일 연방을 유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적 목표도 어떻게 보면은 방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국경지대였던 보헤미아 지역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재밌는 부분은 혹자가 이 전쟁을 두고 산업혁명의 결과, 뭐 철도가 많은 프로이센이 아니면 무기가 좋았던 프로이센이 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걸 놓고 보면 양 국가의 경제적 격차가 그리 크지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오스트리아가 더 컸죠, 더. 셌습니다. 그리고 포병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가 유리했어요. 그리고 훨씬 사거리가 길었죠. 네, 물론 그래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더 오래 끌면 끌수록 오스트리아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 이 전쟁 자체가 국력이나 경제력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스트리아도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제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 뭐 베를린까지 완전히 쳐들어가가지고 프로이센을 없애거나 이런 게 그치. 아니라 야 너희 꿈깨 정신 차려 그렇죠. 한 방 때리고 정신 들었지 포기해 이 정도 수준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연방끼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가혹한 전쟁은 또 힘들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이센과 같이 적당하게 어떤 장소를 찾아서 호위 선멸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쟁을 짧게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산업 역량으로 다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동원한 병력,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비축하던 무기나 보급으로 한 방에 빨리 끝내는 게 양측 모두에게 목표였고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네,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전형적인 제한전의 스타일인 겁니다. 네. 결국 양측 다 최대한 빠르게 주력 찾아내서 타격을 입혀야 하는데 저희가 항상 프로이센, 게르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빠르게 자기가 위치를 잡고 싸우는 것이 이미지에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원하는 전장 어디입니까? 이거는 이제 세 박사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제가 짧게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몰트케 같은 경우도 사실 전쟁을 하기 전부터 오스트리아 싸움이 어디가 핵심 전장이 될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사실 프리드리 대왕 때부터 여기서 많이 싸웠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잭센.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어진 보헤미아 보헤미아. 지역입니다. 핵심이에요, 이 지역이. 근데 이거는 저희 같은 일반인의 시선으로 봐도 딱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저 보헤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프로이센 입장에서 어때? 돌기처럼, 쐐기처럼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와 있네요. 파고 들어와 있어. 그렇네. 그러면 파고 들어온 이 땅을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그 편편하게 해서 편편하게 제거하고 싶겠죠. 다듬고 싶죠. 왜냐하면 이 파고 들어온 게 더욱이 베를린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예요. 게다가 그 동쪽의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반도처럼 딱 튀어나와 있는 게 슐레지엔이잖아요. 네. 슐레지엔이 정말 가장 핵심적인 산업 도시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보헤미아 지역이 양측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몰트케는 오스트리아군이 여기에 병력을 집결을 시키겠구나. 네. 그리고 나 역시도 공격을 위해서든 혹은 우리 땅을 방어를 위해서든 결국 이 지역으로 병력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 그래 여기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전장을 알아야 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손님이 있어요? 시간 여행을 해서 왔어요. 당시 몰트케 참모본부의 장군 참모 중 한 명이었던 테레드릭 대령이 체르드릭 대령이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심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 장애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아야지 왜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체르드릭 대령님 말 타고 돌아다녔어요? 아니면 기차 타고 돌아다녔어요? 여기 진짜 가셨어요? 전 예전에 가봤어요. 전 유럽에서 배낭여행하면서 야 여기가 그 전장이었구나 하면서 재밌게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 보헤미아 결전장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보헤미아가 지금 어디냐면 체코. 쉽게 얘기해서 체코예요. 체코. 체코. 네. 프라하 중심으로 있는 그 체코 땅이 보헤미아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형도를 같이 놓고 왔어요. 우리가 체코와 지금도 독일, 폴란드의 국경은 아무 국경 안 그려놓고 지형도만 봐도 그럴 수가 그럴 수 있어요. 있죠. 네. 왜냐하면 저기 보시다시피 산줄기가 너무 뚜렷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저 산줄기를 따라서 국경이 형성이 된 겁니다, 당연히. 지금 저 작센 지방, 제가 드레스덴 쪽과 프라하 사이에는 에어트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한 우리 소백산맥 정도의 그 정도 높이가 되는 와, 곳들이 높네. 1000m 이하의 산군들이 쭉 이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통과하기 어려운데 아까 바로 그 옆에 보시면 또 스윙어발트 지난번에 예나 아워슈테트에 네. 넘어왔던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저기서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어디냐면 조사이 강들이 흐르는 게 보이시죠? 네. 그 유명한 엘베강이 흐릅니다. 엘베강이 있군요. 여기가 산맥을 통과하는 통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도 산맥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산맥이 있냐면은 리젠 산맥이죠. 리젠이 뭐냐면은 리시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거든요. 거인이라는 뜻에서 예. 높이가 좀 더 높아요. 여기는 한 태백산맥 정도? 1000m도 넘습니다. 근데 거기도 자세히 보면 고갯길들이 조그맣게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쪽으로 보면은 수데텐 산맥이라고 남쪽 산맥이죠. 그리고 또 하나 통로가 더 있습니다. 저 수데텐 산맥이 쭉 동쪽으로 이어지다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 사이에 또 통로가 하나가 있어요. 아, 굉장히 그 협곡이 얇게 하나가 딱 있네. 네, 그게 바로 슐레지엔에서 올미츠로 들어가는 그래서 빈으로 내려가는 그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침공하는 프로이센군 입장에서는 길이 많지가 않아. 딱 요 한 그러네요. 4개, 5개 정도의 길로만 들어갈 통로를 수가 막을 수 있고 있는 건. 예. 이걸 놓고서 우리가 이 길을 먼저 장악해야 돼? 우리가 먼저 뚫고 나가야 돼? 아니면 쟤들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막아칠까? 언일죠. 이런 것들의 수싸움이 바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네. 오스트리아도 처음엔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선공을 잡을까? 마침 작센이 우리 편이야. 작센부터는 평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 거기는 너무 프로이센이랑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프로이센이 먼저 들어올 것 같아. 라고 해서 결국에 오스트리아군은 안전하게 후공을 택하기로 합니다. 먼저 끌어들이고. 근데 그러려면은 부대를 어디 배치해야겠어요? 프로이센군이 당연히 작센을 거쳐서 저 엘베강 넘어서 에어트 산맥과 리젠 산맥을 거쳐서 프라하를 노리고 오는 공격은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미지수가 뭐냐면 아까 저기 슐레지엔 남쪽 끝에서 올미치로 치고 들어오는 카르파티아 산맥과 지금 수데텐 산맥 사이로 치고 들어오는 돌아볼 수 통로가 있다라는 있잖아요. 거지. 예. 뒤로 치고 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너무 앞으로 나가 있으면은 프로이센군이 뒤통수를 칠 수가 있겠다. 회로 차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까? 월미치. 올미치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프로이센군이 먼저 움직이는 걸 봐갖고 만약에 프로이센군이 우리 뒤통수를 치려고 하면은 그쪽으로 올미치를 막으면 되고 만약에 저 앞쪽으로 드레스덴으로 해서 프라 방향으로 넘어오면은 그때 움직여서 받아치면 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주도권을 못 잡은 거죠. 그렇죠. 전장 상황을 선택의 보고 선택권을 넘겨주는 프로이센군한테 거지.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꼭 나쁜 선택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네. 방어하기가 나쁜 지역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결전은 프라하 북동쪽에서 딱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저기 보이는 하나의 도시가 있으니 거기가 바로 크니그레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군은 자연 지형의 제약을 통해서 최대한의 수싸움을 갖다가 하고서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결국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었나요? 뭐 핵심적인 게? 그것이 바로 이제 철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저 위치들 중에서도 어디서부터 공격을 시작해야 되느냐. 언제 철도에서 내릴 것이냐? 그렇죠. 열차에서. 그게 바로 철도가 국경과 만나는 그 철도 종단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이센군은 자리 잡은 축선에서 3군데를 찍습니다. 저게 지금 제가 간략하게 그려놓은 당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쪽의 철도망인데요. 네. 베를린이 역시 중심입니다. 이게 프로이센 철도의 철도망이구나. 중심은. 프로이센 철도 베를린에서 쫙 내려오면 어디로 갑니까? 작센의 드레스덴으로 가죠. 그렇죠. 드레스덴으로 가는 중간에 그 국경지대 종단점이 토르가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르가우. 도르가우. 그 토르가우에서 일단 하나 발진하자. 그렇지. 네. 그게 엘베군입니다. 네. 그다음 리젠 산맥을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또 협곡 통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게 괴를리츠라는 곳입니다. 저 괴를리츠에서 그래서 우리가 또 대규모 군대가 하나 발진하자. 그래서 그곳에 1군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와일드 카드. 저게 뒤통수를 칠 것인가 아니면 옆구리를 칠 것인가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야전군을 어디 배치하냐면 바로 슐레지엔, 브레슬라우 남쪽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간을 보는 거예요. 저기서 위치가 절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데텐 산맥 쪽을 넘어갔고 이 크니그레츠를 북동쪽으로 옆구리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차하면 뒤로 들어가서 올미치를 통해서 곧바로 빈 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쪽에 있던 겁니다. 그 지도를 보면 그 느낌이 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누가 빨리 많이 모아서
이동을 빨리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산되면은 사실 이동 속도도 빨라집니다. 아, 그렇지. 여기서 또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한 모아서? 덩어리로 뭉쳐갖고 아, 그러면 한꺼번에 진격하면 되지 않나요? 저희가 다 산지예요. 고갯길을 넘어야 돼요. 그렇지. 길이 좁습니다. 또 저기는 당연히 적지니까 철도로 다 끊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대가 한꺼번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히지. 게다가 한꺼번에 다 가면은 오스트리아군이 이제 뻔히 프로이센의 놓치네. 수를 파악할 수 있죠. 지금 상태로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격하기도 좋지만 방어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지금 프로이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저거 딱 보시면은 어디가 생각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예나 아우슈테트 할 때 나폴레옹 들어온 게. 나폴레옹이 넘어오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다 이게 총참모부에서 열심히 전쟁사를 연구해서 전쟁- 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도만 들여봐도 안 되지만 지도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내용도 오죠.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는 분진 협격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분진협격인데 이제는 그 중요성이 지형뿐만이 아니라 철도가 핵심적인 요소가 됐다는 거죠. 철도로가 되니까 옛날 나폴레옹 시절의 행군하고는 속도도 그렇고 규모도 이제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요. 이번에 그 항공기들이 화물용으로 바꾼다고 왜 의자 좌석 띄고 화물 실었잖아요. 프로이센군 총참모부가 바로 그런 걸 준비했어요. 병력하고 물자 수송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객차들 만들 때 설계에 개입을 해갖고 우리 객차에 좌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시가 되면은 병력을 많이 수송해야 되니까 다 좌석에 앉혀서 보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건 물자건 다 떼어 넣어서 보내야 되니까 객차에 의자를 갖다가 떼어내기 쉽게 만들었어요. 나사만 몇 개 풀르면은 즉시 다 떼어내고 다 병력과 물자를 꽉꽉 채워내서 보낼 수 있게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원래 화차는 어떻게 했냐면은 화차 밑에다가 칸막이를 세울 수 있는 요 레일을 다 놨어요. 왜 그랬겠어요? 말은 중요한 게 말이잖아. 말은 그렇게 낑겨서 집어넣으면은 막 날뛰고 말이 승질 말이 더러워요. 성질이 엄청나기 때문에 말은 칸막이를 해줘야 돼. 그래서 화차 같은 경우는 전시가 되면 따다다다닥 칸막이를 세워갖고 말 딱딱딱 넣고 재빨리 움직일 수 있게 미리 그런 부분에다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일반 객차만 있는 게 아니라 병력을 많이 실어대면 그 뒤에 또 달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갖다가- 또 달 때는 임시 객차에서 수레 같은 게 큰 게 있어요. 다 거기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마디로 프로이센군은 이런 식으로 사회 인프라를 갖다가 언제든 민군 겸용으로 쓸 수 있게 철도, 조직적인 철도.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이센군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오스트리아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앙에 배치를 하면서 우측이나 후방을 배치하기 위해 중간쯤에다가 배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원활하게 다 배치가 잘 됐습니까? 보헤미아 지방을 수비하는 목적으로 오스트리아군은 북부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군 속에 총 7개 군단을 배치했고 거기다 5개 기병사단과 야포도 한 750여 문 정도를 갖다가 했고 여기에 총사령관으로는 폰 베네딕 원수를 갖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북부에 7개 군단을 보내고 나머지 3개 군단은 어디로? 북부군이 있으면 남부군이 있겠죠. 남부군을 편성해서 이제 이탈리아 전선으로 보내고 이탈리아 전선으로. 네, 이탈리아 전선을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제 독일 연방 국가들 작센군이 한 2만 5천 명, 바이에른군이 5만 2천 명, 또 다른 독일 연방 국가들이 막 모여갖고 하겠지만은 그쪽은 보헤미아가 걸리고.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 소집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전투 의지도 낮았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이 오스트리아군이 이런 식으로 병력 자체로만 보면은 이렇게 인상적이긴 한데 부대의 질이 균일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다민족이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 말도 서로 안 통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아, 네. 그래요? 명령도 몇 개 언어로 내렸어야 돼. 오스트리아 제국은 공용어가 총 15개예요.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다 그 당시 오스트리아였기 때문에 우리 뭐 체코, 뭐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러시아어, 세르비아어, 뭐 뭐. 헝가리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제국의 틀 안에서 공용어였어요. 군에선 15개를 다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교범 같은 걸 만들 때 우리 15개 못 해주겠고 9개까지만 해줄게. 9개도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로 배운 고급 장교들이 고급 지휘관들이 대부분 독일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명령은 거의 다 독일어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위에서 명령을 내려도 밑에서 못 알아들어요. 정선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소통이 잘 안 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솔페이노 전투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독일어로 스탑이 뭡니까? Halt. 할트 이거잖아요. 지휘관이 동유럽계 병사들한테 할트 그랬는데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하면서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정도로 통솔이 안 되던 군대였으니 여전히 이 조직력이 좀 미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 오스트리아군은 소총을 사용했죠? 오스트리아군이 사용했던 소총이 여기서 당시에 로렌츠 라이플인데 우리 남북 전쟁 때 썼던 네. 석전 타입 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미니에탄을 보여주셨죠. 총구 앞에다 이렇게 쑤셔 넣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장식 라이플이에요. 네. 전장식. 사실 오스트리아군도 프로이센군이 후장식 드라이즈 니들건을 쓰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바꿔야겠다 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오스트리아가 군기 축소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이 로렌스 라이플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로렌스 라이플이 그래도 프로이센군의 니들건에 비해서 좀 나은 점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니들건 말씀드리면서 단점이 뭐냐? 가스가 굉장히 많이 세요. 그래서 유효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로렌츠 라이플은 사거리가 거의 2배 정도 나왔어요. 니들건에 비해서. 그래서 장거리에서 만약에 양측 보병이 소총으로 붙는다. 그러면 오스트리아군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죠. 오스트리아군은 어차피 장거리에서 땅 쏘고 네. 돌격을 선호했으니까 그렇죠. 근접전에서는 돌격하면 되겠네요. 더군다나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군보다 포병 화력이 우위에 있었어요. 중요한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예, 포인트죠. 예. 이것도 사실 이 솔페리노 전투의 영향이에요. 거기서 프랑스군에게 또 큰 감명을 받은 게 강선이 파인 강선포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프랑스군 대포 끝내주네라고 해갖고 그때 오스트리아가 없는 예산에도 포병은 장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 개발한 것이 M1863 4파운더포라는 야포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경량포를 만들다 보니까 기동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기마포병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니면서 즉시 전선에서 방열해서 강선이 파여 있다 보니까 사거리도 돼갖고 속사, 장사정, 기동력 이게 고루 만족되는 굉장히 우수한 포로 그나마 전쟁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기마포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말이 그냥 이렇게 대포를 끄는 게 아니라 대포 자체를 이렇게 수레 같은 데 위에 올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유럽으로 다 퍼져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우리 옛날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이름이 있었어요. 잠깐 뭔지 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우리 SUV 중에 굉장히 유명한 갤로퍼. 차예요. 갤로퍼. 아 말이 예, 갤럽한다는 예, 그걸 이제 나중에 갤로퍼란 갤러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군의 선택도 나름 합리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들이 경험했던 솔페이노 전투나 아니면 이제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나름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데 효과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총도 사실 후장식 소총의 장점은 숨어서 쓸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굳이 오스트리아군은 그게 필요 없거든요. 네. 원골에서 딱 쏘고 그들이 장거리가 원하는 되고 충격 전술로 포가 가면 있으니까. 되니까. 포병으로 충분히 다져놓고서 그렇네. 보병 돌격을 하면 된다는 네, 그러니까 생각이 그들의 운용 방식에는 오히려 이런 무기 체계가 맞았던 거고 그렇죠. 이걸로도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결전의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심진평으로 보호 전쟁 옛날 말이죠. 지금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이센군은 본격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네. 오스트리아 편으로 붙었던 연방군단. 연방국을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하노버, 헤센, 헤센. 그다음에 작센, 그다음에 바이에른은 봉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센에는 이제 엘베군이 들어가는데 작센군은 다른 또 연방 국가들과 달리 또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중과 부적인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엘베군이 작센으로 들어간 시점에서 만약에 오스트리아군이 작센을 구원할 겸 여기로 병력을 보냈다면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어떤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원래 프로이센 참모부가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죠, 사실은. 네. 또 하나는 아까 각 군대가 어때? 프로이센 군대는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차의 종착역에 딱 내리는 시점에서 만약에 오스트리아군이 조금 더 공세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공격을 해왔더라면 프로이센군이 아마도 각계격파를 당할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군은 연결해서 싸우기보다는 여전히 올미츠에서 적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6월 27일 날 이제 보헤미아 전역이 전개가 됩니다. 예. 근데 이때 아까 최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독일의 이제 세 개군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베군과 1군 같은 경우는 한 15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 1군과 2군 같은 경우는 한 200km에서 250km 가까이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놨을까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좀 가졌었는데 사실 이제 모트케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군의 의도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터지더라도 병력을 좀 집중할 수 있게 해놓자. 대비를 했다는. 예, 그리고 분산을 시켜 놓으면은
오히려 각 군의 기동 속도와 유연성을 최대로 이제 보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군진 협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동쪽에 오스트리아군이 주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군이 주력을 고착시켜 놓고 그 사이에 엘베군하고 일군이 오면 되거든요. 와서 결합을 해갖고 결합을 해서 포위선을 공격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서쪽에 주력이 있다. 그러면 예상대로 일군과 엘베군이 이거를 고착해 놓고 그 사이에 누가 오면 됩니까? 이군이 오면 된다. 약간 이런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프로이센군의 맨 우측에 있었던 왕세자가 지휘하는 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헤미아 쪽으로 이제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군과 그다음에 이제 엘베군과 합류를 위해서. 근데 사실 이쪽으로 오려면 서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산맥들을 뚫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힘든 이제 길이 될 거고 사실 오스트리아군의 이제 베네딕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군의 저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전 병력은 보내지는 못했죠. 왜 이쪽에서도 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한 개 군단, 이게 10군단인데 이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속도의 싸움이었죠. 네. 오스트리아군이 이쪽 방향을 오려는 걸 빨리 알고 저희가 지난번에 조력 막는 그 비유를 해드렸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고갯마을을 갖다가 먼저 선점하고 방어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오스트리아군이 오는 사이에 프로이센군이 재빠르게 여기를 돌파해서 비교적 평평한 지역으로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10군단하고 2군하고 연속적인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6월 27일부터 나우트고원, 그 다음에 트라우테나우, 그 다음 날에는 브르레스트로프, 그리고 스칼리츠에서 연속된 전투가 일어나는데 사실 이 일련의 전투를 뭐 일일 경과를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는 게 오스트리아군의 장기였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충격 전술과 그 다음에 프로이센군도 나름 믿고 있었던 후장식 니들건을 사용한 화력 전술이 이때 격돌을 합니다.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오스트리아군의 피해가 프로이센군에 비해서 약 4배에서 5배 정도가 많이 났어요. 오. 그러니까 보통은 뚜드하고 들어가면 다른 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려나거나 아니면 화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 공백이 많이 초래가 되는데 니들건은 웬걸 발사 속도가 엄청 빠르고 네. 그다음에 엄폐할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중심 깊은 충격 전술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충격 프로이센 군대. 전술을 할 경우에는 엄폐하고 있거나 엎드려 있으면 잘 발견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형을 유지하고 들어가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프로이센군의 방어에 오스트리아군의 공격이 번번이 저지당하고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나면서 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테나우 전투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군이 후방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프로이센군을 또 격퇴를 시키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피해는 오스트리아군이 4배 정도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스트리아 군대 같은 경우도 계속 여기 싸우다 보면은 본대로부터 고립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결국 주력이 있는 곳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뭐 김 빠질까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스트리아군의 참모였다고 치면 이 작전 계획을 딱 들었을 때 폐야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사거리가 긴 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방어 전술에 적합합니다. 충격 전술은 우리와 비슷한 전장식 총을 갖고 장전 속도가 느린 총을 가진 부대에게는 맞습니다만 후장식 장전 속도가 빠른 군대에게는 우린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산맥 사이에 방어 라인을 펼치고 우리는 먼 사거리를 이용해서 방어 라인을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인재가 있었으면은 그러게요. 막았겠죠. 그러면 프로이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독일을 지금도 연방국으로서 통일할 수도 있었던 거 그럴 아닙니까?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철혈 대제의 허준이 될 수도 있...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오스트리아의 어떤 군단을 보냈던 결정이 너무나 늦었고요. 아하. 또 속도가 프로이센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또 신속했고요. 또 하나는 드라이지의 후장시 소총의 위력이 그 정도까지인지 아직 몰랐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드라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전해졌잖아요. 정보전. 그리고 또 문제는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웠던 방식으로 성과를 거둔 거를 신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긴다라는 그 관성을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스트리아군이 배울 수 없는 군대가 아닌데 문제는 그 당시 전 유럽에서 프로이센군을 배울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아직은 아직도 후진이에요. 가장 최근에 치러봤던 2차 슐레스비 전쟁에서 거기서 막 죽쓰는 걸 봤기 때문에 네. 프로이센 봐라. 역시 쟤는 못 싸워. 역시 프랑스식으로 싸워야 돼. 기세를 높여야지.
저 쪼잔하게 싸우는 프로이센 것들 배우면 안 돼 아직. 공격 정신 막 이런. 공격 정신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통용됐던 전반적인 군사적 사상이었죠. 그거에 이게 네. 제대로 당한 거죠. 네. 안 그래도 오스트리아군이 느리고 네. 또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뒤로 밀리는 이 상황인데 작생군 지원도 뒤늦게 네, 났을까? 그러니까 작센군 쪽은 서부 지역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동부 지역이었던 거고 엘베군이 작센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처음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뒤늦게서야 한 개 군단, 1군단을 보내서 작센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미 지금 어때 작센군은 다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오스트리아군을 투르나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미 작센을 뺏겼어요, 이때는. 그리고 만나서 함께 이제 후퇴를 하는 겁니다. 함께 후퇴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적의 주력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네. 우리 주력이 올 시간을 벌어주는 만난다.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막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르강에서 사실 이제 어떻게 한번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후퇴하는 과정 중에서 독일군 1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1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프리드리 찰스 칼입니다. 칼. 프리드리 칼. 네, 왕자인데 이 사람은 사전에 명령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몰트케로부터 당시에는 중앙에 있는 군대는 일부 병력을 2군을 구원해다 주시오. 왜냐하면 2군은 지금 산맥 통과해서 오는 게 되게 힘겨운 거예요. 지치죠. 더 험한 산맥을 넘으니까 그런데 이 몰트케의 작전 명령을 보기 좋게 무시해버립니다. 어? 왜냐하면 내 눈앞에 적이 맞닥뜨렸으니 나는 이걸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게 말하면 임무영주의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명령 불복종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화가 프로이센군에서는 되게 만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오스트리아 작생 연합군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결과가 승리입니다. 어. 예,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사실 오스트리아 작생군 입장에서도 이젤강의 방어 진지가 여기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프로이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엘베군과 A군 같은 경우는 계속 공격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의 요충지인 지친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 여기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도 오스트리아 주력이 아직도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지금 프로이센군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어느 쪽에서 우리가 주력을 투입해 막아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작전이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혼란에 거죠.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오스트리아군에게는 기회가 제가 봤을 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친 전투에 주력을 조금이라도 보냈으면은 아마 또 판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나폴레옹 들어올 때 약간 프로이센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맞아요. 저 정확합니다. 지금 강들이 계속 남북으로 차례차례 있기 때문에 자연 장애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연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센군은 강들을 계속 넘어오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하는 데 훨씬 유리한 입장인데 우리가 섣불리 저 엘베군과 1군 쪽을 대적했다가는 이거 옆구리를 또 노출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주저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끌어들여서 결전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그 사이에 원래 프로이센군의 의도대로 이 3개군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몰트케의 의도는 뭡니까? 이 3개군이 위험지대를 빨리 벗어나서 딱 합쳐갖고 완전한 전력으로 오스트리아군을 깨부수겠다는 건데 그렇죠. 거의 그 의도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군진 협격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군단은 지친을 포기하고 후퇴를 하고 있고 이제 오스트리아 군도 알게 되는 거죠. 프로이센 2군이 거의 가깝게 지금 네. 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뭔가를 좀 늦었지만 사실 아직 늦은지 몰랐죠, 이 사람들은. 네. 적을 맞아서 싸울 장소를 이제는 선정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아니 근데 생각하는 거죠. 이미 삼진이 진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부대가 나눠져 있고 우리의 본진이 더 규모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걸 합쳐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서도 막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건 조금 아직 의도 파악이 잘 아직 안 됐던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심한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다렸다가 싸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 당시 적정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프로이센군도 지금 굉장히 나름 빠른 속도로 계속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군 입장에서는 이 부대들이 다 어디 배치가 돼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술싸움에서 왜 프로이센이 유리했느냐면 프로이센은 이미 이런 우연이나 마찰 요소를 가정을 하고 감안을 하고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이게 있었던 거고. 워게임을 철저히 하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오스트리아군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선택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앞에는 비스트리츠 강을 두고 네. 뒤에는 엘베강을 사이로 둔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 비스트리츠 강을 앞에 두고 약간의 고지대였어요. 앞에 비스트리츠 강이 있으니까 어때? 충분히 방어하기가 좋죠. 좋았던 거고 또 고지대가 있으니까 어때? 방어하기에 좋죠. 좋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전쟁 게티스버그에서 어, 북군이 맞아요. 낚싯바늘에 고지를 점령해서 네.
방어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스트리아군도 되게 방자에 유리한 어떤 진지를 점령을 네. 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뒤에 강 하나가 더 있잖아요. 엘베강이. 강을 어때 뒤에 배수해진. 배수해진입니다. 근데 배수해진의 장점이 있죠. 끝까지 각오를 한다. 싸우라. 근데 큰 단점은 뭡니까? 죽는다.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다리가 하나 있긴 한데 사실 그걸로 엄청 혼잡해지고 아이. 오히려 더 죽기 좋죠. 수만 명이 건널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포위가 됐을 경우에는 퇴로가 없다. 그럼 정말로 전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리 뒤에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마을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퀘니그레츠.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는데 7월 1일 시점에서 몰트케도 오스트리아 주력 위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에게도 오스트리아군 폰 베네딕 원수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은 엘베강을 뒤에 둔 배수진은 몰트케가 보기에는 미친 짓이거든요. 그치. 아니 이 대군이 오스트리아군의 이 많은 대군이 퇴로를 확보를 안 퇴로를 해놓고. 갖다가 확보해 놓지 않고 싸우겠다는 거는 아니 얘들 라이프치히 전투도 안 배웠나 하면서 이거는 좀 무모한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생각한 거는 몰트케가 베네딕이 정상적이라면은 엘베강을 앞에 놓고 뒤에 놓는 게 아니라 전선으로 해갖고 여기서 짜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저지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물러나면서 지연전을 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군이 정면으로 돌입하면은 엘베강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2군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스트리아군의 뒤를 쳐라. 그리고 엘베군은 이 남쪽으로 돌아갔고 역시 남쪽에서 엘베강을 건너서 양익을 갖다가 포위해라라는 작전 명령을 갖다가 처음에 내린 겁니다. 그래서 2군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그쪽 방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베네딕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베네딕이 그 다음날 마음을 바꿉니다. 아니야, 더 물러서면 안 되겠어. 우리 엘베강 서쪽에서 결판을 내자. 이 생각을 하고 마침 비스트리치 강을 보니까 기대가 여기 높은 방어하기도 거지. 괜찮아. 그래. 프로이센군이 빨리 안 오니까 우리가 한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버티면서 정비를 한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기서 막아 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는데 7월 2일 날 우연치 않게 1군의 정찰 기병대가 고지에 있는 오스트리아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프리드리 칼 왕자는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보고해야죠. 보고 아니에요. 공격부터 해야지. 공격부터. 아, 공격부터요? 바로 엘베군한테 야 공격하다 요청을 하고 자기 이제 2군 또 오고 있잖아요. 2군한테도 연락을 또 보내요. 너희 한 개 군단 빨리 이쪽으로 보내. 일단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트케에게 내가 뭘 했다는 걸 알립니다. 근데 그날 사실 몰트케는 어디 있었냐면 왕이랑 비스마르크랑 함께 프로이센이 뚫었던 지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원래 전쟁 초기에는 베를린에서 지휘하고 있다가 이제 보헤미아로 완전히 진입을 하니까 그때 다시 기차를 타고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야전사령부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몰트케가 명령을 딱 두 가지를 냅니다. 되게 간단하게.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2군에 있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왕세자에게 한 개 군단만 보낼 게 아니라 전군 2군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여기로 가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다음날 아침 8시부터 최대한 고착 공격을 제대로 실시를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어때 거의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7월 3일 아침 8시에 1군이 드디어 비스트리츠 강을 도하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엘베군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자측방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퀘니그레츠 전투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보호전쟁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퀘니그레츠 전투는요, 역전다방에 소문난 독일파 이공계 라인 릴레이 전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비가 조금 자달고 이제 안개가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가 시작되는데 오스트리아 포병이 발포를 시작해요. 그래서 프로이센군의 엘베군을 굉장히 압박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오스트리아군 좌익에 있던 작센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후퇴를 하죠. 왜 후퇴를 하죠? 왜 후퇴를 하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왜 후퇴? 이게 또 작센군의 고질병이 도진 거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유리한 지대에서 진격하는 프로이센군의 우위에 맹렬한 사격을 가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도하점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프로이센군은 잘 짜여진 오스트리아군 방어 포화망에 그냥 축차적으로 계속 들이붙다가 여기서 계속 깨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프로이센군 중앙부에서 제7사단이 있었습니다. 프란센키 장군이 슈비엔발트, 그러니까 여기가 숲이에요. 여기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건너편에서 오스트리아군이 보고 있었는데 그 두 군단의 군단장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툰이라는 장군하고 페스테틱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걸 딱 보니까 강 건너고 대충 이러면 우리가 가서 후다닥닥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장군이 야 우리 이번에 우리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히트를 쳐야 된다. 그래서 둘이 갑니다. 이 슈비발트 전투가 굉장히 이제 프로이센군에게 유명한 전투였고 뭐 이거에 관한 책이 한 권 따로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전투인데 중앙에서 강을 넘어서 정석적으로 오스트리아군 앞을 공격한 프로이센군은 이 막강한 오스트리아군 포병 앞에서 그냥 산산이 박살이 나갔고 여기선 완전히 돈좌가 됐고 그나마 왼쪽에서 7사단이 좀 더 밀고 들어왔는데 7사단도 앞으로 고개를 내미니까 오스트리아군의 강력한 포병 앞에 이게 주춤주춤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쫓겨 들어간 게 이 슈비발트죠.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군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좋은 먹잇감이 됐네. 이제 제대로 몰아넣은 완전히 박살 내야겠다. 그래서 군단 병력을 밀어넣었고 완전히 사단 하나를 밀어버리려고 들어갔는데 프로이센 7사단의 제2 마그데부르크 보병연대가 이 숲에서 참호를 구축합니다. 참호를 구축하고 두 오스트리아 군단을 막으려고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근데 원래 오스트리아는 장기가 포병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군단이 포병 지원 없이 그리고 아까 사령부의 명령도 없었잖아요. 자기 둘이 네.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네. 출신들의 특기가 아닌데 이 현장 임무형 지휘를 하네요. 그러니까 공명심에 들떠있던 이 두 군단이 숲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시작하는데 두 명 중에 하나가 툰하고 페스테틱스가 있었죠. 이 페스테틱스가 공격을 하자마자 엄청난 부상을 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수류탄을 탁 던졌는데 수류탄이 터지면서 오른발이 날아가요. 완전히 중상을 입고 이 사람은 리타이어를 하죠. 리타이어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슈베발트에서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로이센군의 7사단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오스트리아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피해를 입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죠. 7사단은 엄청난 병력 열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오스트리아군한테 엄청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숲 지역이다 보니까 네. 후장시 비밀군의 위력이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숲이니까 굉장히 사거리가 짧았거든요. 좋은 평패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오스트리아군의 충격 전술은 더 효용성이 떨어지는 지형이었던 거죠. 근데 이미 7사단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7사단 혼자서 거의 오스트리아군 4분의 1 병력하고 혼자 대치하면서 완전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비레름 1세가 요걸 봤어요. 봤으니까 1군단한테 프란스키를 지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사단이 가요. 8사단하고 4사단이 가는데 보병이 강을 건너는 건 그나마 쉬운데 포병은 강을 건너는 게 굉장히 어렵죠. 힘들어요. 그래서 포병을 놔두고 보병만 일단 건너요. 프로이센이 계속 공격을 하다가 오스트리아군의 포병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나갔던 프로이센 8사단하고 4사단이 만신창이가 돼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지금 오스트리아군이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회거든요. 포병 사격만으로 이렇게 두 개 사단한테 엄청난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타격을 했으면 이때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기병 부대가 39개 기병대대예요. 그렇다면 이 39개 기병대대 중에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반만 여기서 투입해서 투입했으면, 프로이센 군대를 절반으로 한 쪽에서도 이건 전쟁은 이 전투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군 총사령관 베네딕은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베네딕은 굉장히 이 당시에 용병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만 싸워도 우리가 충분히 전세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프로이센군이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던 두 개의 사단이 이 모양 이 꼴이 나니까 이게 프로이센군 지휘관들이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이젠 뭐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빨리 황태자의 2군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막 이렇게 돼요. 반면 오스트리아군은 결정적 기회를 놓쳤지만 이 장면을 보고서 많은 오스트리아군 지휘관들이 승리를 낙관해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그렇죠. 프로이센군이 얼마나 초조했냐면 현장에 있었던 비레름 1세하고 비스마르크조차 패배를 직감해요. 야, 우리가 진 것 같은데. 그때 얼굴에 불안감을 안 띈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몰트케 형. 네. 모트케도 불안했지만 겉으로나마 아닌 척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트케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과정 또한 지나갈 거고 우리는 승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들하고 이 비렐름이나 비스마르크나 다른 장군들하고 몰트케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숲에서의 전투만을 본 거예요. 거기서 숲과 강 프로이센군이 안에서 깨져나가는. 밀리는 것만 본 건데 몰트케는 더 큰 걸 본 거예요. 큰 전선 전체. 네, 전체를 본 거죠. 전체 상황은 결코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아직 아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11시에 다시 한번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뭐냐면 오스트리아군이 프로이센군 7사단을 완전히 경멸시키기 위해서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장기를 여기서 살리자. 여기서 우리가 보병 돌격을 한다. 그래서 다 착검했어요. 착검 다 하고 이제 전멸시키려고 들어가는데 바로 이 오스트리아군 측면에서 느닷없이 치열한 사격이 옵니다. 이군 등장.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까 7사단을 도와주려고 왔다가 만신창이가 됐던 부대 있었죠. 8사단? 8사단하고 4사단. 그 중에 8사단이 그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불구하고 전열을 수습해서 다가오는 오스트리아군 측면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군이 뭐예요? 좀비야. 근데 여기서 오스트리아군은 더 숫자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측면에서 공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오스트리아군 눈앞에 있는 프로이센군은 굉장히 타격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돌격을 했더라면 프로이센군은 완전히 여기서 4분 5열 됐을 것이다. 근데 이 기회에서 또 돌격을 안 합니다. 뒤로 물려요? 예, 나머지 부대를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프로이센군 입장에선 오히려 프로이센군이 배수진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불안한 상태에서 오스트리아군이 결정타를 안 날리니까 자꾸 이제 조금씩 기사회생할 시간 여유를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공방전이 오가는 사이에 12시 반이 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있었던 거네요. 지금. 느닷없이 팔팔한 두 개의 보병대대가 옆에서 튀어나옵니다. 북쪽에서부터 네. 북쪽에서부터 스승 내려오고. 그래서 저게 누구냐 그랬어요. 일단. 저거 오스트리아군이 아니면 프로이센군이야. 근데 누구였겠습니까? 이군 등장. 그렇죠. 2군의 선봉부대가 옵니다. 그리고 13시경에는 엘베군의 일원인 빌프로프 대령 포병연대 두 개의 연대가 옵니다. 아, 상황이 유리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몰트케가 그럼 이거를 다 보고 있었나? 그렇죠. 이렇게 이군과 엘베군이 엘베강을 넘어서 뒤를 공격하지 않고 다시 이 전선으로 불러오는 걸 언제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이날 새벽에 내린 거예요. 네.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베네딕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엘베강을 넘어서 이쪽에서 이제 막아서려고 하네. 그럼 나도 작전을 바꿔서 이제 상대해줘야지라는 회심의 수를 갖다가 그날 아침에 곧장 내렸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시간만을 계속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몰트케는 현장과 가까이 있으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계속 캐치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고, 반면 베네딕과 오스트리아군 참모들은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면서 빨리 한 수를 결정타를 날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저주저 하면서 뭔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던 게 이 차이인 거죠. 시간 좋아, 시간 좋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급변하는 전황에서는 반박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박자 빠르게 대처한 게 아니라 한 박자 늦게 대처합니다. 그러네, 정확하네. 오스트리아 진지를 유지시키는 핵심이 바로 오스트리아군 포병이다. 그렇지. 저것부터 없애면 전투가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갤로파다. 예. 그래서 여기다 공격을 합니다. 이때 돌격은 딴 거 필요 없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든 쳐다보지도 말고 삭검하고 쟤네부터 공격해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오스트리아군이 가지고 있던 기마포대, 이 갤로퍼가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오스트리아와의 갈등은 폭력적인 전쟁으로 해소했는데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또꼬무를 하나도 못 챙긴 프랑스가 게 프랑스예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우리 이제 최대의 적은 프로이센이 됐다. 오스트리아를 꺾었으니 저 기세등등한 놈들이 이제 어떻게 기어올지 모른다. 이제 독일의 통일 시도에 이제 계속 찬물을 끼얹습니다. 찬물 깨져요? 그렇죠. 몰트케가 나 말해서 아직 안 내렸는데 프랑스 갈까? 갈까? 이럴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때마침 스페인에서 또 왕위 계승 문제가 생겼는데요. 호헨촐레는 가문의 레오폴드 대공이 적임자가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쪽 인물이니까 프랑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좋은 소재인데 네. 하면서 전쟁을 폭발시킬 만한 도화선 뇌관으로 쓰기로 작정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까지 일으키지?